안녕하세요. 저는 이대식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날 아침도 저는 의례 그렇듯 아내의 된장찌개 냄새에 잠을 깼어요. 10년 넘게 써서 손때가 반질반질하게 밴 냄비에서 구수한 향이 피어오르는 참으로 평범하고도 행복한 아침이었지요. 제 아내 김경숙은 참 부지런한 사람이랍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새벽같이 일어나 당신의 남편인 저를 위해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 내외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니까요. 제가 눈을 비비며 안방 문을 열고 나가면 아내는 늘 부엌에서 등을 보인 채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찌개 소리는 제 인생을 채워온 가장 평화로운 배경음이었어요. 일어났어요, 여보. 혈압약부터 드세요. 내가 물 떠다 놨어요. 저를 돌아보지도 않고 말하는 목소리에는 다정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물 한 잔과 제 혈압약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저도 이제 이른이지만 아내 앞에만 서면 늘 챙김을 받는 어린애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그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았지요. 이 세상에 나를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알았어. 당신도 무릎 약 먹었어? 어제 보니까 계단 내려갈 때 좀 힘들어 보이던데. 제 말에 아내가 찌개를 젓던 국자를 내려놓고 저를 돌아보며 웃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내려앉은 얼굴이었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잔주름이 자글자글한 눈가에 담긴 온화한 미소는 지난 40년의 세월 동안 저를 지탱해준 가장 큰 힘이었지요. 내 걱정은 마요. 당신 건강이나 잘 챙겨요. 내가 없으면 누가 당신을 챙기겠어요.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다시 찌개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식탁에 앉아 약을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아내가 끓인 된장찌개는 언제나 똑같은 맛을 냈어요. 너무 짜지도 너무 싱겁지도 않은 구수하면서도 깊은 맛. 젊은 시절 장모님이 끓여주시던 바로 그 맛을 아내가 신기할 정도로 똑같이 재현해내곤 했지요. 아들 용규와 며느리 지연이도 어머니의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늘 엄지를 치켜 세우곤 했습니다. 지연이는 아직 안 일어났나? 피곤한가 보죠. 젊을 땐 잠이 보약이에요. 용규도 어제 늦게까지 일하는 것 같던데 더 잘하고 둬요. 이따가 일어나면 차려주면 되죠. 아내는 며느리에게도 참 다정한 시어머니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는 소리를 동네 사람들에게 종종 듣곤 했어요. 아내는 그저 웃으며 다 내 자식인데 예쁘지, 뭐가 힘들어요라고 말하곤 했지요. 저는 그런 아내의 어진 마음을 존경했습니다. 아침상이 차려지고 저희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갓 지은 쌀밥에 된장찌개, 그리고 소박한 밑반찬 몇 가지. 진수성찬은 아니었지만 제게는 세상 그 어떤 음식보다 값진 식탁이었어요. 아내가 제 밥그릇 위에 잘 구워진 조기 한 점을 올려주었습니다. 많이 먹고 오늘 친구들 만난다면서 힘내서 다녀와요. 알았어. 당신이야말로 오늘 동생 집에 간다면서.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네 몸부터 챙겨야지. 제 말에 아내의 얼굴에 잠깐 걱정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아내에게는 똑같이 생긴 쌍둥이 동생, 경자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몸이 약하고 팔자가 사나워 아내는 늘 동생 걱정을 입에 달고 살았지요.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홀로 지내는 처제가 안쓰럽다며 아내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처제 집에 들러 반찬이며 살림을 돌봐주고 오곤 했습니다. 어떨 때는 하룻밤을 꼬박 묵고 오기도 했지요. 저는 그런 아내의 우애 깊은 마음에 반대 한 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힘들게 오가는 아내를 위해 처제의 집 근처까지 차를 태워다 주기도 했고요. 경자가 어제 전화했는데 몸이 영 안 좋은가 봐요.
김치도 다 떨어졌다 하고. 가서 김장 김치 좀 꺼내주고 밑반찬도 몇 가지 만들어주고 와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오늘은 가서 자고 내일 아침에 올게요. 그래, 알았어. 가서 동생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래. 여기 돈 있어. 제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5만 원짜리 몇 장을 꺼내 건네자 아내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어요. 나 돈 있어요. 당신이나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거 사드세요. 됐다고 하지 말고 받아. 자네 동생 좋아하는 과일이라도 사가. 얼른. 제 고집에 아내는 못 이기는 척 웃으며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런 소소한 실랑이마저도 행복이었던 시절이었지요. 식사를 마치고 아내는 외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처제에게 가져다 줄 반찬통을 가방에 챙겨 넣고 며느리와 아들이 먹을 저녁거리를 냉장고에 넣어두며 몇 번이고 제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건 저녁에 찌개 끓일 때 넣고 이건 밑반찬이니까 그냥 꺼내 먹으면 돼요. 용규 아범 오면 꼭 저녁 챙겨줘요. 알았어, 알았다고. 나도 이제 살림도사야. 걱정 말고 다녀와. 저는 웃으며 아내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아내는 집을 나서기 전 제 옷깃을 한 번 더 여며주며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저는 아내의 뒷모습이 골목을 돌아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날따라 아내의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던 것은 아내가 떠난 집은 텅 빈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이 될 때까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지요. 오후가 되자 아들 내외가 방에서 나왔고 저는 친구들을 만나러 집을 나섰습니다. 오랜 친구들과 만나 회포를 풀고 저녁까지 먹고 들어오니 밤 9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거실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요. 다녀왔다. 아버님 오셨어요? 재미있게 노셨어요? 며느리가 살갑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와 자리에 누웠습니다. 아내가 없는 하룻밤은 늘 허전했지만 내일 아침이면 돌아올 사람이었기에 그 허전함마저도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지요. 그렇게 잠이 들었을 때였을 겁니다. 요란한 전화벨 소리가 저를 깊은 잠에서 깨웠습니다. 머리맡에 둔 휴대폰 화면에는 처제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일까 불길한 마음이 드는 것을 애써 누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익숙한 처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차분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거의 비명에 가까운 울음과 공포가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형부, 빨리요. 언니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이 순식간에 달아나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경숙이가 왜? 몰라요. 나랑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그대로 쓰러졌어요. 형부, 빨리 좀 와주세요. 119 불러서 지금 병원 응급실로 가고 있어요. 저는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옷을 입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제 고함 소리에 놀라 뛰쳐나온 아들 내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할 경황도 없었습니다. 네 엄마가 쓰러졌단다. 그 말만 간신히 외치고는 지갑만 챙겨 들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들이 제 뒤를 따르며 어느 병원이냐고 소리쳐 물었고 저는 처제가 말해준 병원 이름을 외치며 무작정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병으로 가는 내내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기를. 그저 잠시 어지러워서 그랬던 것이기를. 신이 있다면 제발 제 아내를 지켜달라고 마음속으로 수천 번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는 처제가 보였습니다.
처제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오열했어요. 형부, 내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내가 언니를 힘들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일단 진정해, 진정하고. 경숙이는 어디 있어? 처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응급실 안쪽에서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얀 시트 위로 보이는 익숙한 실루엣. 제 아내가 저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사람처럼 그곳으로 다가갔지만 의사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그때 아들 내외도 헐레벌떡 응급실로 뛰어들어왔지요. 잠시 후 의사가 저희 가족을 불렀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환자분은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급성 뇌출혈입니다. 출혈량이 너무 많고 혈압도 너무 높아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의사의 말이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마음의 준비라니요. 누구 마음대로 준비를 하라는 말입니까? 저는 의사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그럴 힘조차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비통한 울음소리가 응급실을 가득 메웠고 처제는 결국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제 아내는 제게 마지막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그날 밤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어떻게 치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냥 눈앞이 온통 잿빛이었고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조차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조문객이 다녀갔고 아들과 저는 상주가 되어 그들을 맞았습니다. 며느리는 조문객을 위한 음식을 날랐고 몸을 추스른 처제는 제 아내의 영정 사진 앞에서 거의 정신을 놓은 사람처럼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런 처제가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지요. 당신 때문에 당신만 아니었더라면 내 아내가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리지는 않았을 텐데. 물론 그런 못된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발인을 하고 아내의 육고를 산 중턱에 있는 작은 봉안당에 모셨습니다. 아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꽃과 음식을 앞에 두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4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아니 거의 전부를 함께한 사람이 한 줌의 제가 되어 저 작은 상자 안에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집이 아니었어요. 아내의 온기가 사라진 집은 낯설고 차가운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아내만 없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지요. 저는 아내의 빈자리를 견딜 수가 없어 매일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아들 내외가 걱정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없는 세상은 제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슬픔에 잠겨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제 마음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해는 어김없이 뜨고 졌으며 계절은 속절없이 바뀌어 갔어요. 아내가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이지 제정신이 아니었지요. 눈을 뜨면 아내가 없다는 현실에 절망하고 눈을 감으면 아내와 함께했던 행복한 기억들이 꿈결처럼 아른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용규와 며느리 지연이는 그런 저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어요. 식사 때가 되면 꼬박꼬박 밥상을 차려 제 방으로 가져다 주었고 밤이면 잠은 잘 주무시는지 불편한 곳은 없는지 살피고는 했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아이들이었지요. 하지만 그 어떤 위로도 그 어떤 음식도 텅 비어버린 제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아내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거실에 걸린 가족사진 속에서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장식장 위에는 아내가 아끼던 찻잔 세트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안방 장롱을 열면 아내의 옷들이 아직 주인을 기다리는 듯 그대로 걸려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쓰다 만 화장품들이 아내의 채취를 희미하게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살아있는 흉기가 되어 제 심장을 찌르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결국 아내의 흔적을 견디지 못하고 아들 내외에게 아내의 유품을 정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마음을 아는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버님, 너무 힘드시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버님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기운만 차리세요. 며칠에 걸쳐 며느리와 아들은 아내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어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이따금씩 들려오는 훌쩍이는 소리와 상자를 옮기는 소리에 제 가슴은 몇 번이고 무너져 내렸지요. 정리가 끝난 집은 한결 넓어진 것 같았지만 그만큼 더 텅 비고 황량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증거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것만 같아 두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정성껏 차린 저녁상을 받았지만 숟가락을 들기가 힘들었어요. 입맛이 없다는 핑계로 또 상을 물릴까 하는데 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며느리가 끓인 김치찌개였지요. 맛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문득 아내가 끓여주던 구수한 된장찌개가 미치도록 먹고 싶어졌습니다. 투박한 뚝배기에 보글보글 끓여내던 진한 멸치 육수 냄새가 나는 바로 그 된장찌개 말입니다. 아내의 된장찌개는 특별했습니다. 장모님께 직접 배워 수십 년을 끓여온 그 찌개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제 인생의 허기와 고단함을 달래주던 위로와도 같은 것이었지요. 기쁜 날에는 축하의 음식으로, 슬픈 날에는 따뜻한 위로로 늘 우리 가족의 식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맛이 너무나도 그리워지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이 다시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앞에 놓인 그 어떤 진수성찬도 아내의 된장찌개 한 그릇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지난 날들이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을 때 돈이 없어 고기 반찬 하나 없이 된장찌개 하나에 밥을 비벼 먹으면서도 우리는 행복했었지요. 이 찌개만 있으면 다른 반찬 아무것도 필요 없다며 엄지를 치켜 세우면 아내는 수줍게 웃으며 제 밥그릇에 찌개를 듬뿍 퍼주곤 했습니다. 아들 용규가 태어나고 저희는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용규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고 처음으로 엄마 다음으로 배운 말이 찌개였을 정도로 우리 아들도 그 맛을 좋아했지요. 기억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아들의 입학식 날, 졸업식 날, 군대에 가던 날, 그리고 결혼하던 날까지. 우리 가족의 모든 중요한 순간에는 늘 아내의 된장찌개가 함께했습니다. 그 찌개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 그 자체였던 겁니다. 이제는 다시는 그 맛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내가 다시 한번 그 찌개를 먹을 수만 있다면 여한이 없을 텐데. 그런 부질없는 생각을 하며 뒤척이는데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쌍둥이 동생, 경자였습니다. 처제는 아내와 얼굴만 닮은 것이 아니라 손맛까지도 꼭 닮아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처갓집에 가면 장모님과 두 자매가 함께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곤 했는데 누가 만들었는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맛이 비슷했지요. 아내가 죽고 나서 처제는 큰 충격을 받아 거의 사람을 만나지 않고 지냈습니다. 장례식 때 혼절한 이후로 저 역시 처제를 보면 아내가 떠올라 더 힘들 것 같아 애써 연락을 피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된장찌개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나도 커지자 다른 모든 생각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래, 처제라면 언니의 맛을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그 맛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줄 수 있을 거야. 그 생각이 들자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당장 처제에게 가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외출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제 기척에 잠이 깬 며느리가 어디 가시냐고 물었습니다. 응, 바람 좀 쐬고 오려고. 답답해서. 어디 가시는데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다. 그냥 혼자 좀 걷고 싶어서 그래. 점심은 밖에서 먹고 들어올 테니 너희들끼리 챙겨 먹어라. 저는 처제 집에 간다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아내가 그토록 챙기던 동생을 제가 찾아간다는 것이 어쩐지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지요. 아들 내외를 적당히 둘러대고 집을 나섰습니다. 처제의 집은 우리 집에서 버스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아내와 처제에 대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똑같이 생겼지만 두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달랐습니다. 아내가 평탄하고 무난한 삶을 살아왔다면 처제는 늘 바람 잘 날 없는 인생을 살았지요. 일찍 남편을 잃고 변변한 직업도 없이 홀로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늘 동생을 가엾게 여겼고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지 못해 안달이 나 있었지요. 그런 아내의 마음을 알기에 저 또한 처제를 내 동생처럼 여기며 챙겨주곤 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처제의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처제 집에 데려다 주러 몇 번 와봤던 곳이었지요. 올 때마다 아내는 제 손을 잡고 고마워요, 여보. 나 때문에 당신까지 고생이네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무슨 소리야? 처제는 내 동생이나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라고 대답했지요. 그 다정했던 대화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제 가슴에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자 익숙한 붉은 벽돌의 2층 빌라가 보였습니다. 처제는 그 빌라 1층에 살고 있었지요. 집 앞에 다다르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아내와 똑같이 생긴 얼굴이 문을 열고 나온다면 제가 과연 괜찮을 수 있을까요? 아내를 잃은 슬픔이 다시 저를 덮쳐오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떨리는 손을 뻗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맑은 벨소리가 울리고 잠시 후 현관문 너머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제 심장도 숨도 모두 멎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제 앞에는 처제 김경자가 아닌 제 아내 김경숙이 서 있었습니다. 편안한 실내복 차림에 머리를 대충 묶어 올린 모습, 화장기 없는 맨 얼굴. 제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마주하던 바로 제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놀라움에 동그래진 눈, 살짝 벌어진 입술. 그 표정까지도 제가 알던 아내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아내였습니다. 처제일 리가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제 아내를 몰라보겠습니까? 40년을 한 이불을 덮고 산 사람입니다. 웃을 때 살짝 휘어지는 눈꼬리 왼쪽 입가에 있는 작은 점, 심지어 놀랐을 때 미간에 잡히는 미세한 주름까지도. 제 아내 김경숙이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제 아내는 3달 전에 죽었습니다. 제가 직접 아내의 몸을 염했고 입관했으며 화장터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하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유골함을 들고 봉안당에 안치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죽은 내 아내가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단 말입니까? 혹시 내가 너무 아내를 그리워한 나머지 헛것을 보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꿈인가? 저는 제 볼을 3개 꼬집어 보았습니다.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아내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이다가 황급히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잠깐.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닫히는 문을 잡았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아내의 눈이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이 터져버릴 것 같았고 심장은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처럼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란과 충격, 공포와 그리움이 뒤섞인 감정이 제 안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을 뚫고 단 하나의 질문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제 아내를 가리키며 제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제 손으로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제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분명히 내 손으로 묻었던 아내가 버젓이 살아 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 고함 소리에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을 본 사람처럼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뒷걸음질 쳤어요. 닫히려던 문을 온 힘으로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지요.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현실인지 아니면 제가 미쳐버린 것인지 그것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비틀거리며 한 발짝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아내는 거의 비명을 지르며 저를 막아서려고 했습니다. 안 돼요. 들어오지 마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어깨를 밀치고 거실 안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광경에 저는 다시 한번 숨을 들이켜야만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웬 낯선 남자가 편안한 자세로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갑작스러운 소란에 놀라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았지요. 처음 보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기억을 더듬던 제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 하나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맞습니다. 처제 집 바로 앞 골목에 있는 작은 슈퍼마켓. 그곳 계산대에 늘 앉아있던 사장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처제 집에 데려다 주러 왔다가 몇 번 얼굴을 본 적이 있었지요. 그저 평범한 동네 슈퍼 사장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남자가 왜 이 시간에 제 처제의 집에 제 아내와 함께 있단 말입니까? 남자는 저를 보더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듯 창백한 얼굴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아내와 슈퍼 사장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하고도 어색한 기류 속에서 저는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끔찍한 진실의 윤곽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의 퍼즐 조각들이 제멋대로 떠다니다가 이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해. 이게 다 무슨 상황인지 설명하라고. 제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갈라져 나왔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파에 앉아있던 슈퍼 사장이 우물쭈물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 선생님, 일단 앉아서 이야기하시죠.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 지금 이 상황을 보고도 오해라는 말이 나와. 당신이 누군데 내 아내랑 한 집에 있어. 그리고 당신은 죽었다던 당신은 왜 여기 버젓이 살아있는 거냐고. 저는 아내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제가 알던 아내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늘 온화하고 다정했던 그 눈에는
이제는 체념과 함께 일말의 냉소마저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귀찮다는 듯한, 혹은 모든 것이 끝났으니 될 대로 되라는 식의 그런 눈빛이었지요. 아내는 한숨을 한번 푹 쉬더니 차갑고도 건조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나 안 죽었어요. 당신이 묻은 건 내가 아니라 내 동생, 경자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귀에서 이명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묻은 사람이 내 아내가 아니라 처제였다고요? 그럼 내 아내는 지난 석 달 동안 죽은 동생 행세를 하며 이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거짓말하지 마.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어떻게 당신이랑 경자 씨를 구분 못해. 내가 직접 염을 하고. 염은 장의사가 했잖아요. 당신은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지. 어차피 우린 쌍둥이라 똑같이 화장하고 똑같이 꾸며놓으면 아무도 구분 못해요. 당신조차도. 아내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귀찮은 사실을 확인시켜줄 뿐이라는 듯한 무심한 말투였지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남자가 저를 부축하려는 듯 다가왔지만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이 더러운 놈아. 그리고 저는 다시 아내를 보았습니다. 지난 40년의 세월이,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아내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내 앞에서 저렇게 차가운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는 저 여자는 누구입니까?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내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데? 제 절규에 가까운 물음에 아내는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행복? 그건 당신 혼자만의 생각이었겠죠. 나는 당신이랑 사는 거 단 하루도 행복한 적 없었어요. 뭐라고? 당신은 늘 당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평생을 당신과 당신 아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내 인생은 다 끝나버렸다고. 나는 숨이 막혔어.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벗어나고 싶었다고. 아내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날카롭고 잔인한 말들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아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 앞에는 그저 낯선 여자가 서 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놈이랑 바람을 피웠다, 이 말이야? 저는 소파 옆에 서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슈퍼 사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내는 제 손가락을 따라 시선을 옮기더니 보란 듯이 그 남자에게 다가가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요. 이 사람은 나를 여자로 봐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어. 당신처럼 나를 밥하고 빨래하는 기계로 취급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사랑. 그 단어가 제 귀를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내가 40년을 함께 산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고요? 그것도 저런 볼품없는 동네 슈퍼 사장과. 저는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하 사랑. 당신이 지금 사랑을 말할 자격이 있어? 당신 동생이 죽었는데 당신은 그 동생의 죽음을 이용해서 고작 이런 짓이나 꾸몄단 말이야? 경자 걔는 원래부터 몸이 약했어요. 언젠가는 죽을 운명이었지. 마침 그때 뇌출혈로 죽어준 덕분에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 기회를 얻은 것뿐이야. 죽은 사람이야 어쩔 수 없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짐승만도 못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져 버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슬픔과 배신감은 어느새 차가운 분노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달려들어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그럴 가치조차 없는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신 저는 그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조용히 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 당신들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둘 것 같아? 제 말에 슈퍼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아내의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어요. 여보, 내가 뭐라고 했어? 이렇게 될 거라고 했잖아. 그냥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고 용서를 빌자고 했잖아. 그러자 아내는 남자의 팔을 뿌리치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시끄러워. 뭐가 무서워서 벌벌 떨어. 이 영감탱이가 뭘 어쩔 수 있는데. 법적으로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증거도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아내는 다시 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그래요. 가서 경찰에 신고라도 해보시지.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고 하면 누가 당신 말을 믿어줄 것 같아요? 다들 당신이 늙어서 노망이 났다고 할걸. 당신 아들 용규조차도 그렇게 생각할걸.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이 모든 일을 그냥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쌍둥이 동생의 죽음마저도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만큼 잔인하고 영악한 여자였던 겁니다. 지난 40년간 저는 이런 악마와 함께 살을 맞대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온몸에 닭살이 돋고 속에서부터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두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 역겨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그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아내가 뭐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휘몰아치는 분노의 폭풍보다 더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집까지 돌아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텅 빈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지만 불을 켤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아내가 없는, 아니, 처음부터 내 아내였던 적이 없는 그 여자가 사라진 집은 마치 무덤처럼 고요하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당한 그 기막힌 현실을 곱씹고 또 곱씹었습니다. 행복했던 기억들, 다정했던 아내의 미소,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역겨운 위선과 거짓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배신당했습니다. 제 인생 전부를 걸고 사랑했던 여자에게, 그리고 제 인생 자체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한 것입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 내외가 들어왔습니다. 장을 보고 오는 길인지 두 사람의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지요. 저를 발견한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님, 왜 불도 안 켜고 여기 앉아 계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제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내 아들 용규와 며느리 지연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혹시 저 아이들마저도 저를 속인 공범은 아닐까? 상상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내가 마지막에 내뱉었던 말이 독처럼 제 머릿속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당신 아들 용규조차도 그렇게 생각할걸?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안방 침대에 누웠지만 그곳은 더 이상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었어요. 바로 옆자리에서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여자가 사실은 나를 기만하고 다른 남자를 품어온 악마였다는 사실이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내, 아니 그 여자의 차가운 눈빛과 비웃음이 떠올랐고 귀를 막아도 나는 당신과 사는 게 행복한 적 없었다는 잔인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고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어요. 당장이라도 다시 그 집으로 달려가 두 연놈의 머리채를 잡고 길바닥에 끌어내고 싶은 충동이 몇 번이고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 여자의 마지막 말이 제 이성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증거도 아무것도 없어. 그래요. 그 여자의 말대로였습니다. 감정적으로 날뛰어봤자 저만 늙고 병든 노망난 늙은이 취급을 받을 것이 뻔했습니다. 지금 저에게 필요한 것은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과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밤새도록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복수. 내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은 저들을 내 손으로 직접 심판하리라. 그리고 그 복수는 저들이 가장 행복하고 방심한 순간에 가장 잔인하고 철저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제 자신부터 바꿔야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대식은 잊어야 했습니다. 다정했던 남편, 인자했던 아버지는 이제 죽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병들고 무기력한 늙은이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저들을 안심시키고 방심하게 만들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멍한 표정으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들 내외는 이미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지요. 저를 본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밤새 안녕하셨어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저는 초점 없는 눈으로 며느리를 잠시 바라보다가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꿈에 네 엄마가 나왔다. 자꾸 나보고 같이 가자고 하더구나. 제 말에 아들 용규와 며느리 지연이의 얼굴에 걱정스러운 빛이 역력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제 곁으로 다가와 앉았어요. 아버지, 그건 그냥 꿈이에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기운 내셔야죠. 아들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저 아이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냉소를 삼키며 더 깊은 절망에 빠진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저는 식사도 거부하고 하루 종일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거나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혼잣말을 중얼거리기도 하고 허공을 보며 아내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지요. 아들 내외는 그런 저를 보며 점점 더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이제 정말 노망이 드셨구나라고 생각하며 혀를 찼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들이 저를 그렇게 믿어주기만 한다면 제 계획은 절반은 성공한 셈이니까요. 그렇게 며칠 동안 완벽하게 무기력한 늙은이 연기를 한 뒤 저는 계획의 첫 단계를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제게는 젊은 시절부터 아주 가깝게 지내온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한때는 아주 유능한 변호사였던 친구지요. 저는 아들 내외가 모두 집을 비운 틈을 타 몰래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친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게, 나 대식일세. 대식아. 이게 얼마만이냐? 자네 괜찮은가? 집사람한테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내가 바로 찾아가 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네. 친구의 목소리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세상에 아직 내 편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닐세, 와주지 않은 게 오히려 다행이야. 자네에게 내가 할 말이 있네. 아주 길고 믿기 힘든 이야기가 될 걸세. 저는 수화기를 붙들고 지난 며칠간 제가 겪었던 기막힌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살아있었다는 사실부터 그녀의 불륜과 사기극, 그리고 저를 기만했던 모든 일들까지.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친구는 아무 말 없이 잠자코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모든 이야기를 마치자 친구는 한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내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자네 정말 괜찮은 건가? 괜찮지 않네. 하지만 무너질 수는 없어. 내가 저것들을 내 손으로 직접 처단하기 전까지는. 제 목소리에 담긴 서늘한 분노를 느꼈는지 친구는 더 이상 저를 위로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로서의 냉철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알겠네. 자네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내가 도와주겠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야. 자네의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가 없어. 그 여자와 상간남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 그리고 그 여자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필요하네. 어떻게 하면 되겠나? 우선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을 확보해야 해. 자네 말로는 그 남자가 처제 집 앞 슈퍼 사장이라고 했지? 그럼 그 주변에 CCTV가 있을 걸세. 그걸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해. 그리고 그 여자가 김경숙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도 필요하지. 예를 들면 어딘가에서 자기 이름으로 서명을 하거나 물건을 사는 장면 같은 것들 말일세. 이건 쉽지 않을 거야. 그 여자도 자기가 죽은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 아주 조심스럽게 행동할 테니까. 친구의 조언은 명쾌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아들 내외의 눈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저는 바람이라도 쐬지 않으면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다는 핑계로 하루에 한두 시간씩 외출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처제가 살던, 아니, 이제는 내 아내였던 그 여자와 상간남이 살고 있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저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두 사람의 집이 보이는 골목 어귀에 숨어 그들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잠복한 끝에 마침내 두 사람이 함께 집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위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슈퍼마켓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에 제 속은 다시 한번 분노로 들끓었지요. CCTV를 확보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슈퍼마켓은 상간남의 가게였으니 제가 직접 들어가 영상을 요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친구의 조언에 따라 심부름센터에 의뢰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심부름센터 직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슈퍼마켓 주변 상가와 골목길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모두 확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상에는 지난 몇 달간 두 사람이 연인처럼 함께 가게를 드나들고 밤늦게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불륜의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여자가 살아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와 또 다른 공범의 존재를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하거나 은행 거래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사망 신고가 된 사람의 금융 정보를 제가 조회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한 가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 여자의 사망 보험금은 어떻게 되었나? 혹시 자네가 수령했나? 친구의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 여자의 이름으로 들어놓은 사망 보험이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경황이 없어 잊고 있었는데 분명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이 있었지요. 만약 그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 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바로 보험사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험금은 이미 한 달 전에 지급이 완료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령인이 제가 아니었습니다. 법적 상속인인 저와 아들 용규가 아닌 보험 계약 당시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던 김경자,
바로 죽은 처제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입금된 당일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어 사라진 뒤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은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은 처제의 계좌로 돈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은행으로 달려가 처제의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 최악의 배신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처제의 계좌에서 인출된 거액의 현금은 며칠에 걸쳐 여러 개의 다른 계좌로 나뉘어 입금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상간남인 슈퍼 사장의 계좌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이 입금된 계좌의 주인은 바로 제 아들 이용규와 제 며느리 김지연이었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진다는 것이 바로 이런 느낌일까요? 아내에게 배신당했을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한 고통이 저를 덮쳤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목숨보다 사랑하는 내 아들 용규가 제 어미의 불륜과 사기 행각에 동참했다는 말입니까? 고작 그 더러운 돈 몇 푼 때문에 이 아비를 속이고 제 어미의 죽음을 방관했다는 말입니까? 저는 은행 창구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류에 찍힌 아들의 이름과 계좌번호는 너무나도 선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에 했던 말의 의미를 저는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당신 아들 용규조차도 그렇게 생각할걸? 그래요. 내 아들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은행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믿었던 아들마저도 제게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더 이상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극에 달하면 분노조차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 마음속은 그저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텅 빈 공간을 차갑고도 단단한 무언가가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복수심보다도 더 지독하고 증오보다도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앗아간 저들을 나는 결코 용서하지 않으리라. 내 아들일지라도 예외는 없으리라. 제 손으로 직접 이 모든 것을 끝내리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지만 제 눈은 지옥의 불길보다도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은행을 나선 순간부터 제 주변의 모든 세상은 색을 잃었습니다. 회색빛 아스팔트, 무채색의 건물들, 표정 없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흐릿하고 의미 없는 풍경처럼 보였지요. 제 눈에는 오직 한 가지, 은행 서류 위에 선명하게 찍혀 있던 내 아들, 이용규의 이름만이 아른거렸습니다. 아내였던 그 여자의 배신은 제 심장을 도려냈지만 아들의 배신은 그 위에 소금을 뿌리고 불을 지르는 것과 같았어요. 제 전부였던 세상이,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가족이라는 성이 사실은 모래 위에 지어진 거짓의 성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며느리 지연이가 거실을 청소하다가 저를 보고는 활짝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살가운 미소에 저도 따라 웃어주었을 테지만 이제 그 미소는 제게 뱀의 미소처럼 교활하고 역겹게만 보였지요. 아버님, 이제 오세요? 시장에라도 다녀오셨어요? 저는 아무 대답 없이 며느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싸늘한 태도에 며느리의 얼굴에 잠깐 당혹스러운 빛이 스쳤지만 이내 또 상심이 깊으셔서 저러시나 보다 하고 넘기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저를 짓누르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몇 년 전 제 칠순 잔치 때 찍은 사진이었지요.
사진 속에서 저는 아내와 함께 가운데에 앉아 있었고 아들 내외는 저희 뒤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의 모습. 하지만 이제 보니 저 사진은 한 장의 완벽한 위선 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저 미소 뒤에, 저 다정한 모습 뒤에 나를 향한 이토록 끔찍한 배신과 음모가 숨어 있었다니. 저는 사진을 벽에서 떼어내 액자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와장창 하고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지만 제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저는 깨진 유리 조각들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아들 또한 용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아니, 아들이기에 더욱 용서할 수 없다고. 제 손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제 아들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인지, 일말의 죄책감이나 인간으로서의 도리마저 저버린 것인지, 저는 놈의 입에서 직접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연기가 필요했지요. 그날 저녁, 저는 작정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아내가 죽고 나서 매일같이 마시던 술이었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오직 연기를 위한 술이었지요. 거실에서 아들 내외와 함께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저는 일부러 소주병을 들고 와 홀로 잔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그만 드세요. 몸 상하세요.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말투로 저를 말렸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내버려둬라. 술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내가 미쳐버릴 것 같으니. 저는 몇 잔을 연거푸 들이켜고는 일부러 혀가 꼬인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용규야. 내 아들아. 내 아버지. 왜 그러세요? 네 엄마가 너무 보고 싶구나. 내가 네 엄마한테 참 못해준 것만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아들아. 저는 눈가를 손등으로 훔치는 신용을 했습니다. 제 처절한 연기에 아들 내외의 얼굴에는 안쓰러운 표정이 가득했지요. 저는 바로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품 안에 숨겨두었던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낮에 심부름센터 직원을 통해 받은 아내였던 그 여자와 슈퍼 사장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CCTV 캡처 사진이었습니다. 내가 네 엄마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다. 사진을 본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아주 잠깐 스파크가 튀듯 서로를 향했다가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용규가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니? 그냥 네 엄마가 쓰던 오래된 수첩 사이에 끼워져 있더구나. 나는 그냥 네 엄마가 좋은 친구랑 찍은 사진이겠거니 그렇게 믿고 싶다. 하지만 사람이 죽고 나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구나. 혹시라도 네 엄마가 나 몰래 힘든 일이 있었던 건 아닌지. 그래서 저 남자한테 의지를 했던 건 아닌지. 내가 남편으로서 너무 무심했던 건 아닌지. 저는 일부러 말을 흐리며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제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고 제게 진실의 편린이라도 털어놓을 것인지, 아니면 저를 끝까지 속이고 제 어미의 추악한 비밀을 감싸 안을 것인지. 아들의 대답에 그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사진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보며 그 짧은 순간 동안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계산을 하고 있겠지요. 며느리 지연이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남편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아들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아주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저는 아들을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사진 한 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설령 어머니가 잠시 힘드셔서 누군가에게 기댔다고 한들 그게 뭐 그리 큰 죄가 되겠습니까?
평생을 아버지랑 저를 위해 헌신하며 사신 분이에요. 저희는 그냥 어머니의 좋았던 모습만 기억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걸로 고인이 되신 분의 명예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의 대답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제 아들은 이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의를 보고 눈 감는 것을 넘어 그것을 명예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아비의 눈을 가리려 하는 파렴치한 놈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미의 불륜 사실을 덮어주는 것이 곧 자신들의 범죄를 덮는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판단한 것이겠지요. 그러니 아버지, 이 사진은 그냥 잊어버리세요. 어머니가 하늘에서 슬퍼하실 거예요. 저희가 더 잘할게요, 네. 그러니 이제 그만 힘들어하시고 기운 차리세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제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도 역겨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거들고 나섰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서방님 말씀이 다 맞아요. 괜히 이런 사진 때문에 마음 쓰지 마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아버님을 사랑하셨는데요.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사진을 집어들어 잘게 찢어버렸습니다. 증거를 인멸하려는 그 재빠른 행동에 저는 속으로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지요. 저 두 사람은 이제 한 배를 탄 완벽한 공범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는 연기를 계속했지요. 그래, 니들 말이 맞겠지. 내가 늙어서 헛생각을 했나 보다. 맞고 말고. 네 엄마가 그럴 리가 없지. 제 연기에 아들 내외는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두 사람은 저를 부축해 방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침대에 저를 눕히며 며느리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푹 주무세요. 저희가 있으니 아무 걱정 마시고요. 방문이 닫히고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눈은 이글이글 불타고 있었지요.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미련과 슬픔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감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차갑고도 무거운 경멸이었습니다. 그래, 용규야. 네가 선택한 길이니 후회하지 마라. 이 아비는 오늘 너를 내 가슴 속에서 완전히 지웠다.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그저 내 아내였던 그 여자와 함께 심판받아야 할 또 하나의 적일 뿐이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며느리가 찢어버린 사진 조각들을 휴지통에서 찾아냈습니다. 비록 갈깔이 찢겼지만 다시 맞추면 증거로서의 효력은 충분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 조각들을 소중하게 품에 안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이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했다는 증거이자 제가 그에게 자비를 베풀 필요가 없다는 허가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서는 아들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오직 네 마리의 짐승들을 사냥해야 한다는 사냥꾼의 냉정한 목표 의식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연기는 더욱 완벽해졌습니다. 저는 마치 영혼이라도 빠져나간 사람처럼 하루의 대부분을 멍하니 허공을 보며 보냈습니다. 식사도 건너뛰기 일쑤였고 밤이면 잠꼬대처럼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흐느꼈지요. 저를 지켜보는 아들 내외의 눈에는 걱정과 안쓰러움이 가득했지만 저는 그 눈빛 뒤에 숨겨진 검은 속내를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제 슬픔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 정신이 하루빨리 망가져서 자신들의 계획에 방해가 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시나 저들의 본격적인 움직임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제 앞에 와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계속 집에만 계시면 병나세요. 저희가 좋은 곳 알아봤는데 공기 좋은 곳에 있는 요양원이에요.
거기 가셔서 몇 달만 편히 쉬고 오시는 건 어떠세요? 저는 며느리를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지요. 저를 정신 나간 늙은이로 만들어 요양원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가두고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싫다. 나는 네 엄마의 흔적이 있는 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 거다. 제 완강한 거부에 며느리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다시 웃는 얼굴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고집 부리지 마세요. 다 아버님 건강을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용규 씨도 아버님 걱정 때문에 일에 집중을 못하고 있어요. 옆에 있던 아들 용규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지연이 말이 맞아요. 며칠이라도 좀 쉬고 오세요. 여기서는 저희가 아버지 신경 쓰여서 마음이 불편해요. 저것들의 뻔뻔함에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눈앞에 있는 것이 불편하고 거추장스럽다는 말을 저렇게 돌려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제 연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저들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하면 저들이 다른 방법을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저들이 스스로 함정을 파고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는 요양원 안내 책자를 한 아름 들고 와 제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보란듯이 최고급 시설을 자랑하는 곳들이었지요. 저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제 완고한 태도에 저들의 계획이 막히자 그들은 초조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이따금씩 아들 용규가 베란다에 나가 누군가와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 제 어미였던 그 여자와 작전을 짜고 있는 것이겠지요. 제가 일부러 인기척을 내며 다가가면 아들은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끊고는 했습니다. 저는 저들에게 미끼를 던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아들 내외를 제 방으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긴장한 표정으로 제 앞에 앉았지요. 저는 일부러 마른 기침을 몇 번 하고는 쇠약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 니들 말이 맞는 것 같구나. 내가 이렇게 계속 버티는 것이 너희들에게 짐만 되는 것 같다. 나도 이제 다 지쳤다. 모든 걸 내려놓고 싶구나. 제 말에 아들 내외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화색이 도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짐이라니요. 아니다. 사실이다. 네 엄마가 남겨준 재산도 있고 내가 평생 모은 돈도 있는데 이제는 그걸 관리할 기운도 정신도 없구나. 네 엄마가 살아있을 때 모든 걸 용규 앞으로 해줬어야 했는데 내가 미련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아들 용규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같은 건 저희는 괜찮아요. 아버지만 건강하시면 돼요. 참으로 가증스러운 위선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아니다. 내가 결정했다. 내 모든 재산을 너희들에게 넘겨주마. 그리고 나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네 엄마를 따라갈 준비나 해야겠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괴로운 듯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동안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 내외는 저들의 귀를 의심하고 있겠지요. 자신들의 계획이 이렇게 쉽게 성공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괜찮고 말고. 이제는 정말 다 부질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알아서 나를 위해 일 잘 처리해다오. 변호사도 부르고 필요한 서류도 다 준비하거라. 나는 그저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 게 아니냐? 제 말이 끝나자마지자 아들 내외는 더 이상 기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울먹이며 제게 고맙다고 평생 잘 모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위선적인 연극을 지켜보았습니다. 덫은 놓였습니다. 이제 저 탐욕스러운 짐승들이 스스로 덫 안으로 걸어 들어오기만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며 제게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아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했고 상속 및 재산 증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에 제가 도장을 찍을 날짜까지 정해왔지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한 가지 제안을 더 했습니다. 아버님, 기왕이면 모든 걸 깔끔하게 처리하는 게 좋겠어요. 저희 쪽 변호사님 말씀이 증인이 있으면 더 확실하대요. 어머님 살아계실 때 가깝게 지내던 분들을 몇 분 모셔서 아버님이 온전한 정신으로 재산을 넘겨주시는 걸 확인받으면 좋겠다고요. 참으로 주도면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혹시라도 정신이 돌아와 소송이라도 걸 것을 대비해 미리 증인까지 세워 법적인 효력을 완벽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지요.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좋다. 그렇게 하려무나. 대신 내 마지막 부탁이 하나 있다. 네, 아버님. 뭐든지 말씀하세요. 이 집에서 하자. 모든 일은 네 엄마와 내가 평생을 함께 보낸 이 집에서 마무리하고 싶다. 그리고 증인 말이다. 네 엄마가 살아있을 때 자기 몸처럼 아끼던 동생이 있지 않았니? 비록 지금은 하늘에 가고 없지만 그 아이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 아이와 가까웠던 사람을 한 명 불렀으면 좋겠구나. 네 이모랑 친했다던 그 앞집 슈퍼 사장 말이다. 그 사람이라도 와서 보면 하늘에 있는 네 엄마와 이모가 조금은 위로받지 않겠니? 제 말에 아들 내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슈퍼 사장을 부르자는 제안이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가 죽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늙은이의 마지막 감상적인 부탁이라고 생각했겠지요. 저들이 제 속내를 알 리가 없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아들이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제 모든 재산이 저들의 손에 넘어가는 날. 제 아내였던 그 여자와 상간남, 그리고 아들 내외, 4명의 배신자가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심판의 날이 정해진 것입니다. 약속한 날이 다가오는 동안 저들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매일같이 외식을 하고 값비싼 물건들을 사들이며 벌써부터 제 돈을 흥청망청 쓰기 시작했지요. 저는 그 모든 것을 멍한 눈으로 지켜보며 제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제 방에서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게, 나일세. 이제 때가 되었네. 수화기 너머에서 제 친구인 변호사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겠네. 모든 준비는 끝났어. 그날 약속된 시간에 맞춰 그리로 가지.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짐승들에게 이 늙은 사자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약속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미묘한 흥분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아들 내외는 평소보다 더 부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며느리는 아침부터 최고급 한정식 집에서 배달시킨 음식들로 상을 차렸고 아들은 비싼 양복을 차려입고 머리에 기름까지 발랐습니다. 마치 큰 계약이라도 성사시키는 사업가처럼 보였지요. 저들의 눈에는 이미 제 모든 재산이 자신들의 것이 된 것처럼 탐욕과 기대감이 노골적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저들을 보며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오늘이 너희들의 마지막 만찬이 될 것이다. 마음껏 즐겨두어라.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허름한 옷차림으로 멍한 표정을 지으며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다가와 새 옷을 건넸습니다. 아버님, 그래도 중요한 날인데
이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저희가 아버님 드리려고 새로 산 거예요. 됐다. 늙은이가 뭘 차려입는다고. 그냥 일이 있다가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 것을. 제 말에 며느리는 더 이상 권하지 않고 알겠다며 물러났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온 것은 아들 내외가 선임했다는 변호사였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교활한 눈빛을 가진 딱 보기에도 돈만 밝히는 삼류 변호사처럼 보였지요.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들 내외에게 고갯짓을하며 모든 것이 순조롭다는 듯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초인종이 울리고 문제의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제 아내였던 그 여자와 슈퍼 사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개선 장군이라도 된 것처럼 당당하게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여자는 값비싼 옷과 보석으로 한껏 치장하고 있었고 슈퍼 사장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지요. 아들 내외는 두 사람을 아주 귀한 손님처럼 맞이했습니다. 어머, 이모. 오셨어요. 아이고, 사장님도요. 어서 오세요. 며느리는 그 여자를 이모라고 부르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역겨운 연극이란 말입니까? 저는 소파에 앉아 그 광경을 아무런 표정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제게 다가와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형부, 저 경자예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어요. 언니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형부가 이렇게 모든 걸 정리하고 편안해지시는 걸 보면 언니도 기뻐할 거예요. 저는 대답 대신 헛기침만 했습니다. 제 안에서 들끓는 사리를 감추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만 했지요. 모든 인물들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며느리는 준비한 음식들을 테이블 위에 차려놓기 시작했고 아들은 비싼 양주를 꺼내와 잔을 채웠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파티를 벌일 작정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대가로 얻게 될 부를 자축하는 그들만의 잔치였지요. 자, 아버님. 식사부터 하시죠. 변호사님도 많이 드세요. 이모랑 사장님도요. 아들 용규가 잔을 높이 들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잔을 들고 건배를 했습니다. 오직 저만이 잔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앉아 음식을 탐하는 저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짐승들이 먹이를 앞에 두고 개걸스럽게 달려드는 모습이 바로 저러할까요?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나자 아들 내외 측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지요. 재산 포기 각서, 부동산 증여 계약서, 위임장 등 제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한 서류들이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이 서류들의 서명과 날인을 하시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이 서류의 법적 효력은 여기 계신 증인분들이 보증하실 겁니다. 변호사는 제게 부펜과 인주를 건넸습니다. 아들 내외와 아내였던 여자 그리고 상간남의 시선이 모두 제 손에 꽂혔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기대감과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부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장 윗부분 제 이름을 쓰는 칸에 펜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제 손끝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저는 잠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는 들고 있던 펜을 탁 소리가 나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멍하고 흐리멍덩했던 연기를 벗어던지고 제 평생 가장 차갑고도 냉철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하늘에 있는 내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는 해야 하지 않겠나. 제 목소리와 눈빛이 평소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그제야 저들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제 앞에 서 있는
제 아내의 얼굴을 하고 있는 그 여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자그마치 40년이야. 이대로 당신을 보내기엔 내가 너무 섭섭하지 않겠어, 여보. 여보라는 단어가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 여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 내외와 상간남의 얼굴에도 당혹감과 불안감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저들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즐기며 현관문을 향해 나지막이 하지만 방 안에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들어와. 모두의 시선이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저를 보며 아버지, 지금 무슨 일하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들이 저 문 너머에서 누가 나타날 것이라고 상상했는지는 모를 일입니다. 혹시라도 진짜 죽은 경자의 유령이라도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철컥.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서 있는 것은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제 친구인 변호사와 단단한 체구의 경찰관 2명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차가운 눈으로 거실 안의 사람들을 훑어보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며느리가 가장 먼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라며 제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관 한 명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슈퍼 사장은 다리가 풀렸는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고 제 아내였던 그 여자는 붙들린 짐승처럼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제 친구인 변호사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꺼내 들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경숙 씨, 당신을 사망신고서 위조 및 공문서 부정행사, 보험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또한 이용규, 김지연, 그리고 저기 있는 남자분은 해당 범죄의 공범 및 재산 편취 미수 혐의로 함께 조사받게 될 것입니다. 제 친구의 말이 끝나자 거실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 재산을 앞에 두고 탐욕스러운 미소를 짓던 네 사람의 얼굴에는 이제 공포와 절망,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충격만이 가득했지요. 며느리 지연이는 실성한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고 아들 용규는 아버지, 제발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라며 제게 기어오려다 경찰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슈퍼 사장은 이미 넋이 나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덜덜 떨기만 하고 있었지요. 가장 발악이 심했던 것은 제 아내였던 그 여자 김경숙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은 죽은 사람이라며 이건 다 무효라고 당신들이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고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녀의 팔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하고 금속성이 울리는 순간 여자의 저항은 거짓말처럼 멈췄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그제야 실감한 것이겠지요. 4명의 죄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마지막 만찬이 벌어졌던 그 거실에서 허망하게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텅 빈 눈으로 아무런 감정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집에는 어색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소란이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고요했지요. 제 친구인 변호사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대시가, 이제 시작이네.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하네. 친구의 말대로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수집했던 모든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2사람의 불륜 행각이 담긴 CCTV 영상, 그 여자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동영상, 그리고 제 아들 내외가 공범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은행거래 내역서까지. 제가 내놓는 증거들 앞에서 경찰들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한낱 늙은이로만 보였던 제가
이렇게 치밀하게 모든 것을 준비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눈치였지요. 제 조사가 끝난 뒤 본격적으로 4명의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친구의 배려로 취조실 옆에 있는 작은 관찰실에서 특수 유리를 통해 그들의 신문 과정을 모두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 똑똑히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경찰은 4사람을 각각 다른 취조실에 분리하여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슈퍼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원래부터 겁이 많은 위인이었던지 경찰이 몇 마디 묻지도 않았는데 모든 것을 술술 불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김경숙이 먼저 유혹하고 계획한 것이며 자신은 그저 그녀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것이었지요. 자신의 슈퍼마켓이 빚더미에 앉아 있었는데 경숙이 자기가 곧 큰돈을 만지게 될 것이라며 그 돈으로 빚도 갚고 새 출발을 하자고 꼬드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자기는 정말 사랑에 눈이 멀어 잠시 판단력이 흐려졌을 뿐이라고 제발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참으로 꼴사나운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딱 잡아댔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있다는 것도 최근에 알았고 그저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요. 하지만 경찰이 그녀의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내역서를 보여주자 그녀의 거짓말은 금세 탄로가 났습니다. 궁지에 몰린 그녀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모든 것을 남편과 시어머니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해요. 다 저 인간이랑 시어머니가 꾸민 일이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자기 아들 앞길을 위해서라도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협박했어요. 남편이라는 작자는 마마보이라 제 어미가 하자는 대로 다 하고요. 제가 거기서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저는 피해자라고요.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며느리의 뻔뻔함에 저는 실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저를 비참하게 만든 것은 제 아들 용규의 신문 과정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처음에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의 아내 지연이가 모든 것을 남편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연이가 그랬다고요?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고요? 거짓말. 다 저 여자가 먼저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나서 이걸 기회로 삼아 아버지 재산을 다 가로채자고 저를 꼬드긴 건 바로 지연이에요. 저는 그냥 어머니도 불쌍하고 아내 말도 그럴듯해서 잠시 흔들렸을 뿐입니다. 두 부부는 그렇게 서로를 물어뜯으며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겼습니다. 지난 세월 서로를 끔찍이도 위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들의 사랑과 믿음은 돈과 법 앞에서 이토록 쉽게 부서져 내리는 모래성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버틴 것은 그 여자 김경숙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법적으로 사망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궤변은 경찰이 내민 한 장의 서류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경숙의 이름으로 발급된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였습니다. 친구인 변호사가 제보를 받아 찾아낸 결정적인 증거였지요. 그 여자는 자신의 명의가 이미 사망신고 처리된 것을 알면서도 상간남의 눈을 피해 몰래 자신의 카드를 사용해왔던 것입니다. 명백한 사기 행각의 증거 앞에서 여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4사람의 추악한 이전 투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주범이라고 소리쳤고 서로의 숨겨진 치부까지 들춰내며 진흙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무표정한 얼굴로 지켜보았습니다. 저들이 서로를 물어뜯고 파멸해가는 모습이야말로 제 복수의 일부였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후 제 복수를 완성시킬 마지막 증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이 그 여자가 살던 집을 수색하던 중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일기장 한 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처제 김경자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장에는 그녀가 마지막 몇 달 동안 겪었던 고통과 서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일기장은 언니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내용은 절망과 공포로 바뀌어 갔습니다. 언니가 슈퍼 사장과 심상치 않은 관계라는 것을 눈치챈 뒤부터였지요. 처제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언니가 변했다. 예전에 다정한 언니가 아니다. 내 앞에서 그 남자와 스스럼 없이 애정 행각을 벌인다. 내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언니는 오히려 나를 미친 사람 취급했다. 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를 집안에 가두다시피 한다. 외출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전화도 감시한다. 나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두 사람의 불륜을 위한 방패막이가 된 기분이다. 너무 무섭고 외롭다. 그리고 처제가 죽기 며칠 전의 일기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요 며칠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다. 언니에게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말했지만 언니는 꾀병 부리지 말라며 소리를 질렀다. 그 남자도 나를 벌레 보듯 쳐다봤다. 나는 정말 죽을 것만 같다. 누가 나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처제의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경찰은 이 일기장을 바탕으로 처제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닐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연놈의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와 방치가 그녀의 죽음을 앞당겼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었지요. 이 일기장은 네 사람의 재판에서 아주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서로를 물어뜯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동안 제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들의 추악한 욕심 때문에 이름도 죽음도 도둑맞아야 했던 불쌍한 내 처제 김경자의 명예를 되찾아주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고 장례식장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품위 있는 장례식을 예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날,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쌍둥이 자매의 기구한 사연과 한 가정을 파멸로 이끈 불륜과 사기 행각은 세간의 큰 관심을 끌었기 때문이지요. 저는 방청석 가장 앞자리에 앉아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있는 네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그들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몇 달 전 제 집 거실에서 탐욕에 번들거리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서로를 향한 증오와 원망, 그리고 법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지요. 재판은 제 예상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검사는 제가 제출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며 네 사람의 죄목을 차근차근 밝혀나갔습니다. CCTV 영상이 법정 스크린에 상영될 때 방청석에서는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은행 직원이 증인으로 나와 제 아들 내외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검은 돈의 흐름을 증언할 때 며느리 지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동정심을 얻기 위한 악어의 눈물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지요.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검사가 죽은 처제 김경자의 일기장을 증거로 제시했을 때였습니다. 검사는 감정을 억누른 차분한 목소리로 처제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썼던 고통스러운 기록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나는 정말 죽을 것만 같다. 누가 나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그 마지막 문장이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방청석은 물론이고 판사와 배심원들마저도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 아내였던 그 여자와 상간남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조차도 더 이상 그들을 위해 변론하기를 포기한 것처럼 보였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판사 앞에 서서 지난 40년의 결혼 생활부터 아내의 거짓 죽음, 그리고 제가 복수를 결심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담담하게 증언했습니다. 저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울부짖거나 분노를 터뜨리지도 않았지요. 그저 있었던 사실만을, 제 마음에 새겨진 상처들을 건조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 담담한 증언은 그 어떤 분노의 절규보다도 더 무겁게 법정 안의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증언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올 때 방청석의 몇몇 사람들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최후 선고의 날이 밝았습니다. 판사는 네 사람을 차례로 일으켜 세우고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제 아내였던 김경숙과 상간남인 슈퍼 사장은 주범으로 공문서 위조, 사기, 보험법 위반, 그리고 고인에 대한 유기치사 혐의까지 더해져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순간 여자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며 법정이 떠나가라 악을 썼지만 법원 경위들에게 끌려나가면서 그 비명은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제 아들 용규와 며느리 지연이는 공범 혐의가 인정되어 각각 징역 5년과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들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은 것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판결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버지, 아버지를 외치며 통곡했지만 저는 끝내 그 아이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곧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감옥에 수감된 그 여자를 찾아가 변호사와 함께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자는 쇠창살 너머에서 저를 보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 영감탱이야. 너도 절대 행복하게 못 살 거야. 내가 나가서 똑같이 복수해 줄 거야.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서류를 내려놓고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제게 그녀는 더 이상 아내도 원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할 오점일 뿐이었지요. 이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저는 위자료 한 푼 주지 않고 그 여자와의 법적인 관계를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또한 상간남을 상대로는 민사소송을 걸어 그의 파산한 슈퍼마켓과 얼마 남지 않은 전 재산을 위자료 명목으로 받아냈습니다. 그 돈은 제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지만 그것은 정의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억울하게 죽어간 처제 김경자를 위한 진짜 장례식을 치러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돈을 아낌없이 써서 가장 크고 좋은 장례식장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처제가 젊었을 때 가깝게 지냈던 옛 친구분들을 찾아내 장례식에 모셨습니다. 영정 사진 속에서 처제는 수줍은 듯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언니의 그늘에 가려 평생을 외롭게 살아야 했던 사람. 그리고 마지막 순간마저 그 악독한 언니 때문에 이름도 죽음도 도둑맞아야 했던 불쌍한 사람. 저는 처제의 영정 앞에 국화꽃 한 송이를 바치고 조문객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처제 김경자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인은 참으로 외롭고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는 길마저도 편안히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살아남은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일찍 고인의 아픔과 외로움을 알아차렸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처제. 그리고 이제라도 당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아주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부디 하늘에서는 더 이상 아프지도 외롭지도 말고 평안히 잠드십시오. 제 추도사가 끝나자 장례식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처제의 옛 친구분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하며
착하고 여렸던 친구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 주었습니다. 발인이 끝나고 저는 처제의 유골을 제 아내였던 여자의 유골이 있던 봉안당에서 꺼내 햇볕이 잘 드는 양지 바른 곳에 새로 안치해 주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새로 마련된 처제의 작은 묘비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비석에는 김경자, 이곳에 잠들다라는 짧은 문구와 그녀가 살다 간 날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복수는 끝났습니다. 악인들은 죗값을 치르게 되었고 억울한 희생자는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쩐지 시원하기보다는 텅 비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고요한 폐허뿐이었습니다. 모든 법적인 절차가 끝나고 시간은 다시 무심하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2번 정도 바뀌었을까요? 감옥에 있는 아들에게서 몇 번 편지가 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아들의 인연은 그 아이가 제 어미의 죄를 덮어주기로 결심한 그 순간에 이미 끝이 난 것이었지요. 저는 이제 이 넓은 세상에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고독감이 마치 형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저를 반겨주던 아내의 목소리도, 저녁이면 퇴근하고 돌아오던 아들의 기척도 없는 집은 살아있는 사람의 집이 아니라 텅 빈 유령의 집처럼 느껴졌지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었을까요? 저는 점차 그 고독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익숙해지는 것을 넘어 그 고요함 속에서 아주 오랜만에 평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은 언제나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내와 자식을 위해, 나이가 들어서는 그들의 행복을 위해 제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느 주말,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집 안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지난 40년간 저를 올가매고 있던 거짓의 흔적들을 지워내는 의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안방 장롱을 열고 그 여자가 남기고 간 옷가지들을 모두 꺼내버렸습니다. 화려한 옷들, 값비싼 가방들, 제가 선물했던 목도리까지. 그 모든 것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버리면서 저는 그 여자와 관련된 기억들도 함께 버렸습니다. 화장대 위에 있던 화장품들, 욕실에 있던 칫솔, 심지어 거실에 걸려있던 우리의 결혼사진까지. 저는 그 여자의 흔적이 남아있는 모든 것을 제 집에서 그리고 제 인생에서 깨끗하게 지워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제 칠순 잔치 때 찍었던 큼지막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4명의 배신자들은 저를 둘러싸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망설임 없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와장창 소리를 내며 액자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깨진 유리 조각과 함께 찢어진 사진을 쓰레기 봉투에 쓸어 담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니 집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휑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텅 빈 공간이 제게는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사라지고 오직 본질만이 남은 듯한 기분이었지요. 그날 저녁, 저는 텅 빈 부엌을 둘러보다가 문득 요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부엌은 언제나 아내의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기만 했을 뿐, 제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본 기억이 거의 없었지요. 저는 무엇을 만들어 볼까 고민하다가 부엌 한 구석에 있는 낡은 찬장을 열었습니다. 그곳은 아내가 잘 쓰지 않는 오래된 그릇들을 넣어두던 곳이었습니다. 찬장 안쪽 깊숙한 곳을 정리하다가 제 손에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잡혔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상자였지요. 이게 뭘까 하고 뚜껑을 열어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주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된 낡은 공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책 표지에는 제게 너무나도 익숙한 필체의 글씨가 적혀 있었지요. 그것은 수십 년 전 돌아가신 제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께서 살아생전에 직접 기록해 두신 요리 비법 노트였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어머니가 즐겨 만드시던 음식들의 조리법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요. 김치를 담그는 법, 나물을 무치는 법, 그리고 된장찌개를 끓이는 법까지. 저는 홀린 듯이 된장찌개 조리법이 적힌 페이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내였던 그 여자가 끓이던 방식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더 투박하고 더 단순한 방식이었지요. 쌀뜨물을 받아 육수를 내고 집된장을 듬뿍 풀어 끓이다가 무와 호박을 큼직하게 썰어 넣고 마지막에 두부와 파를 넣는다. 아주 간단한 조리법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 앞 시장으로 가 어머니의 공책에 적힌 대로 재료들을 샀습니다. 집된장은 없었지만 최대한 비슷한 맛이 날 것 같은 시판 된장을 골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툰 솜씨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어 쌀뜨물을 받아내고 냄비에 된장을 풀었습니다. 무와 호박을 썰고 두부와 파를 다듬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보글보글 냄비에서 된장찌개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텅 빈 집 안을 천천히 채워나갔습니다. 그것은 제 아내였던 여자가 만들어내던 세련된 맛의 냄새와는 다른 어딘가 더 구수하고 정직한 냄새였습니다. 마침내 찌개가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밥 한 공기와 갓 끓인 된장찌개, 그리고 김치 한 조각만으로 소박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 조심스럽게 찌개 한 숟갈을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정말로 맛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그리워했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먹고 싶었던 것은 아내였던 그 여자의 거짓된 손맛이 아니라 바로 이 맛. 제 어린 시절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저를 위해 어머니께서 차려주시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정직했던 바로 그 맛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것은 사라진 아내의 맛이 아니라 제가 잊고 살았던 제 자신의 뿌리였다는 것을요. 저는 밥 한 그릇을 그 된장찌개와 함께 뚝딱 비워냈습니다. 눈물과 함께 밥을 먹었지만 조금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지고 뱃속이 든든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텅 비어있던 제 마음이 따뜻한 찌개 한 그릇으로 다시 채워지는 것만 같았지요. 식사를 마치고 저는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느새 어둠이 내리고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복수는 끝났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되찾았어요. 거짓된 행복을 잃고 진정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기생하던 관계를 잃고 오롯한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남편도 누군가의 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대식이었습니다. 제 어머니의 아들인 이대식.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혼자서 밥을 차려 먹고 혼자서 잠이 들고 혼자서 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는 않을 겁니다. 제 곁에는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된장찌개가 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제이막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